국민국가의 발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국가는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된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일찌감치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국민국가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도 있었지.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는 여러 국가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국가라고 부르기 좀 어려웠단 말이야. 그런데 19세기 들어서 이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을 하고 미국도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통합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탈리아, 독일의 국민국가 발전을 봅시다. 우선 이탈리아부터 보자면, 자, 이탈리아의 통일을 리소르지멘토라고 불러. 이게 무슨 잡지 이름에서 따왔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탈리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중세시대 배울 때 잠깐 배웠지만 이탈리아는 늘 분열되어 있었어. 그리고 분열된 상태라면 당연히 강대국들의 간섭을 많이 받았겠지. 이탈리아를 간섭한 나라는 굉장히 많았어. 예전에 뭐 프랑스, 뭐 신성로마 제국, 독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뭐 프랑스도 간섭을 했었고, 뭐 스페인, 지금 오스트리아, 여러 나라들이 이탈리아를 간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강대국들이 당연히 이탈리아는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심하면 이 지역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웠다는 거지. 그리고 19세기쯤 되면은 북부 지역이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받게 되고 여러 왕국과 교황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아까 봤던 게 1494년 이탈리아 분열되어 있지. 1796년에도 이탈리아는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이 북부 지역은 여기 오스트리아 제국이 있잖아.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탈리아는 분열되어 있고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가운데에는 교황령이 있지. 교황령 어쩌다 생겼어? 카롤루스 왕조 때 피핀이 교황에게 땅을 준 걸로 시작이 됐지. 교황이 직접 다스리는 땅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분열되고 여러 세력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지. 아주 오랫동안. 자, 그런 와중에 나폴레옹의 영향을 이탈리아가 받게 된다. 1796년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침공하게 되고 오스트리아의 세력을 몰아내서 이탈리아 북부에 공화국들을 세웠어. 왜냐하면 당시 나폴레옹은 황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통령 이런 거였거든. 그리고 프랑스는 당시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얘도 공화국을 세운 거야. 시샬피냐 공화국, 리구리아 공화국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인들은 민족의식과 자유주의를 자극받을 수밖에 없겠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가 자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탈리아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벌이는데 이탈리아에서 싸우니까 당연히 우리가 빨리 민족 통합을 해서 강대국들의 간섭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하지만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이탈리아는 다시 분열이 되고, 분열이야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영향권 아래에 북부 지역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불만이 많겠지. 그래서 북부 지역은, 특히 이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남부 지역은 양 시칠리아 왕국이라고 해서 이 나라가 오랫동안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예로부터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야. 자,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빈체제가 들어선데 당연히 개선이 되지 않았겠지. 왜냐하면 빈체제를 주도한 나라가 오스트리아니까 이 지역에서 오스트리아의 영향력은 계속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은 계속 좌절된다. 누가 주로 와서 좌절을 시켰겠어? 오스트리아가 좌절을 시켰겠지. 자, 그래서 이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 까르보나리단이라는 단체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까르보나리는
광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먹는 그 까르보나라라는 그 스파게티가 있잖아. 그게 광부들이 많이 먹어서 까르보나라라고 불렀대. 이런 뜻이 그 어원은 비슷한 거야. 얘네들이 남부 지역의 양 시칠리아 왕국에서 까르보나리단이 활동을 했지만 빈체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압이 되었고, 프랑스 2월 혁명 이후에도 이탈리아가 어떤 시도를 하는데 여전히 성공하진 못한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뭐 마친이나 가리발디 같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통일과 민주개혁 추구했지만 실패했고, 샤르데나 왕국도 2월 혁명 이후에 통일 전쟁을 시도했지만 오스트리아에게 패배하게 된다는 거야. 샤르데나 왕국이라는 건 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번 일으켜봤는데 오스트리아한테 져버린 거지.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샤르데나 왕국은 이탈리아 통일을 계속 추진을 했고, 카보우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산업을 장려하고 군대를 개편하고 치밀한 외교를 통해서 샤르데나 왕국을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통일을 시도하게 된다. 이 사람이 바로 카보우르라는 사람. 샤르데나 왕국의 재상이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전쟁을 한번 일으켜봤는데 오스트리아한테 1848년에 패배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외교를 벌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 나폴레옹 3세란 말이야. 카보르는 이 사람한테 접근해. 우리 이탈리아의 통일을 도와달라. 프랑스도 오스트리아랑 사이가 안 좋잖아.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탈리아 통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나폴레옹 3세가 오케이 한 거야. 그 대신에 샤르데나 왕국도 프랑스를 여러 번 도와줬어. 예를 들면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랑 싸울 때 여기에 이 전쟁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크림 전쟁인데, 크림 전쟁에 참전했단 말이야. 1853년에 크림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샤르데나 왕국도 군대를 보내서 영국과 프랑스에게 지원을 했었지.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의 환심을 샀단 말이야. 그래서 1866년에 통일을 할 때 프랑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 왜냐면 혼자서 오스트리아를 못 이길 거 아니야.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크림 전쟁에서 이탈리아가 가중 고생을 한단 말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샤르데나 왕국이겠지. 자, 그래서 샤르데나 왕국은 이러한 외교 덕분에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이탈리아 통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히 오스트리아와 주로 싸우겠지.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영향력이 있었고 이탈리아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국가란 말이야. 왜냐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이 지역에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이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찜찜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이탈리아 통일을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막아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샤르데나 왕국은 주로 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샤르데나 왕국은 중북부 이탈리아를 차례로 병합을 하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겠지. 그 다음에 주세페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의용군, 자기가 이끄는 의용군인데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서 붉은 셔츠단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이끌고 남쪽에도 이탈리아 국가가 있잖아. 시칠리아와 나폴리 같은 남부 이탈리아를 점령하게 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이탈리아를 반으로 나눠서 이 북부 지역은 샤르데나 왕국이 오스트리아 제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북부 지역을 차지를 한 거고, 그리고 샤르데나 왕국에서 출발한 주세페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시칠리아를 정복하고 나폴리까지 정복을 하면서 남쪽은
주세페 가리발디와 붉은 셔츠단이 남쪽을 점령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문제가 생기겠지. 왜? 얘는 남부를 장악했잖아. 샤르데나 왕국은 북부를 장악했고. 그러면 주세페 가리발디가 자기가 정복한 남부를 샤르데나 왕국에 얌전히 넘겨준다는 보장은 없지. 그래서 카보르가 좀 불안해했을 텐데 줬어. 가리발디는 자신이 정복한 이탈리아 남부를 샤르데나 국왕에게 바쳐서 남북을 통일한 이탈리아 왕국이 1861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 예를 들면 교황이 차지하고 있었던 교황령과 그리고 오스트리아 영향력이 남아 있었던 베네치아는 1861년에 통일을 못하는데 이게 금방 찾아가. 베네치아는 1866년에 되찾아가는데 왜냐면 여기가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이랑 싸우느라 정신없을 때 이 지역을 홀랑 차지한 거지. 그리고 1871년에는 로마 교황령을 점령하는데 이 지역은 프랑스가 군대를 보내서 방어를 하고 있었어. 교황령은 이탈리아 왕국으로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게 프랑스의 입장이었나 봐. 니네 통일을 도와줬지만 오스트리아를 견제할 정도만 되고 교황령 차지하는 건 못 도와줘. 근데 이때도 프로이센과 이게 프로이센이 도움을 많이 좀 간접적으로 준 셈이야.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프랑스가 또 프로이센한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정신이 없었고 여기에 그 교황령에 편성을 해놨던 방어 군대를 다 프랑스로 되돌렸단 말이야. 당연히 이탈리아는 교황령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통일을 완성을 하게 된다. 자, 독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독일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독일도 엄청 분열된 상태야. 근데 그 와중에 독일이 이렇게 분열된 와중에 큰 세력이 두 개가 있었는데 북부에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부에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어. 점점 세력이 커진단 말이야. 아까 이거는 거의 1648년의 상황이고 (1815년쯤) 되면 프로이센의 세력이 많이 강해지지, 그지? 프로이센이 그 전에는 나라가 조그맸는데 영토가 많이 넓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프로이센의 힘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프로이센이 중심으로 통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통일이 될 것이냐, 혹은 독일은 불연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지. 요거보다는 덜 복잡하지만 여전히 독일은 엄청나게 분열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프로이센이 이제 독일의 통일을 주도를 하게 돼. 그래서 여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프로이센이고 남쪽에는 오스트리아가 있어. 보면 알겠지만 이 독일의 경계를 신성로마 제국의 경계를 신성로마 제국을 독일이라고 치면 신성로마 제국 경기가 이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오스트리아는 신성로마 제국 말고도 땅을 많이 갖고 있지. 이탈리아도 지금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동유럽 쪽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 쪽에 땅을 갖고 있지만 독일 쪽에 땅이 워낙 많단 말이야. 얘네는 독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에 적극적이었는데 우선 자, 경제부터 통합을 하기 위해서 1834년에 관세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독일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통합을 하게 돼. 오스트리아는 좀 안 좋게 보겠지. 그래서 처음에 관세동맹에 뭐 가입을 했다가 뭐 탈퇴했나 그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다가 2월 혁명이 또 일어나지. 그만큼 유럽에 영향을 많이 준 사건이라는 거야. 프랑스의 2월 혁명이. 그래서 이게 독일에도 영향을 줘서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열렸는데 독일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유주의자들이 모여서 우리 선거나 뭐 이런 정치적으로 통일을 하자. 전쟁에서 통일할 수는 없지 않냐.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라고 했는데 성과를 얻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통일의 주도권은 프로이센으로 넘어가고, 프로이센은 어떤 정책을 짜오냐면 철혈 정책이라는 거 짜온단 말이야. 프로이센의 재상인 비스마르크가 군비 확장을 해서 독일 통일은 정치적인 그런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 뭐 대화로 될 게 아니고 우린 전쟁으로 군사력으로 통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철혈 정책이라는 말은 비스마르크가 1862년에 프로이센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에서 유래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군비가 너무 무겁다 해도 감수해야 된다. 우리의 독일이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이겠지. 자유주의가 아니라 군사력으로 해야 된다. 연설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이 1848년과 49년의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848년, 49년은 프랑크푸르트 의회를 얘기하는 거지. 얘네 방식으로는 안 된다. 우린 군사력으로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 철과 피, 군사력으로, 전쟁으로 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프로이센의 재상인 비스마르크의 연설과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프로이센은 전쟁을 통해서 독일을 통일하게 되겠지.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덴마크와 1864년에 전쟁을 하고, 결정적으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1866년에 승리를 하면서 이제 프로이센 중심으로 독일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 딴지를 걸 세력이 없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 통일도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독일의 통일도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지. 그럼 오스트리아 땅은 어떻게 돼요? 오스트리아는 빼고 프로이센과 프로이센을 따르는 독일 국가들끼리만 통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소독일주기라고 그래. 오스트리아까지 치면 대독일주의인데, 오스트리아 같이 사이즈가 큰 나라, 거기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이민족들이 많이 섞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까지 통합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프로이센 생각은 오스트리아 빼고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다른 소국들만 통일을 해서 소독일주의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오스트리아는 왜 반대하느냐? 아니 이 독일 내부에도 오스트리아는 자기네들 영향력이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오스트리아는 독일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어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자기네들끼리 별반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 우리는 독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때 결정적으로 이제 오스트리아가 독일에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빠지게 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전쟁에 승리해서 북독일 연방을 창설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오스트리아 영향권에 있었던 남부 독일에 있는 국가들도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이 돼서 독일 제국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 더 남아있단 말이야. 여기서 독일 통일이 완성되지 않아. 오스트리아를 이겼을 뿐이야. 북독일 연방이 탄생했을 뿐이야. 아직 독일 통일은 안 됐어. 하나 더 이겨야 된단 말이야. 누굴 이겨야 되냐면 요 나라를 이겨야 돼. 프랑스를 이겨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마치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걸 오스트리아가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프랑스도 독일이 통일되는 걸 바라지 않아. 왜냐면 자기네 나라 바로 옆에 센 나라가 생겨버리는데 그걸 원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어떻게든 독일 통일을 막아보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전쟁이 터지지. 이거를 뭐 보불 전쟁이라고도 불러. 자,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붙었는데, 이전까지는 붙으면 프랑스가 이긴다고 생각했어. 프랑스가 워낙 강력한 나라였고, 나폴레옹 때만 해도 프랑스가 뭐 영국한테는 못 이겼지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군도 이겨보고,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도 이겨보고, 하여튼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똘똘 뭉쳐야 프랑스를 이길까 말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에 1대1로 붙었잖아. 그래서 프랑스가 이기겠지 했는데 졌어. 이 사람이 나폴레옹 3세야. 그새 늙었어.
이 사람이 이 사로잡혀서 비스마르크 옆에서 앉아있단 말이야. 이게 프랑스의 완벽한 참패지. 황제가 포로로 잡혔으니까. 그래서 이 여사를 몰아서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점령을 하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된다.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독일을 완벽하게 통일해서 독일 제국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건 오스트리아만 이겨서는 안 되고 프랑스까지 이겨야 가능한 거야. 1871년에 이걸 했단 말이지. 그래서 빌렐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게 프랑스 궁전이잖아. 여기 프랑스를 점령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가능한 거지. 그 와중에 프랑스에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프랑스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데 항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런 사람들이 한 게 파리 코민이 한창 일어났단 말이야. 이것까지 진압한 다음에 독일 제국이 선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독일 과정을 보면 1834년에 관세 동맹이 만들어지고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자유주의적 통일을 모색하지만 실패하지. 그래서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을 연설하면서 야, 자유주의로는 안 돼. 전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전쟁 일으키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서 승리해서 북독일 연방을 창설하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빌렐름 1세가 황제를 즉위하고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데 이걸 어디서 하냐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한단 말이야. 남의 나라 궁전에서 이런 걸 한단 말이지. 프로이센이 나아가서는 독일이 프랑스를 눌렀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과 더불어서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승리하고 국민국가 체제가 형성된 것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이탈리아도 불과 이 독일이 통일되기 10년 전에 이탈리아 통일이 완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유럽의 지도가 이 10년 사이에 확 바뀌게 되는 거지. 새로운 통일국가가 두 개나 생겨나게 된 거고. 자, 이후에 통일된 독일은 독일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더 이상 프로이센이라고 부르지 않지.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영국에 도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그 그래프인데 여기를 보면 영국이 1820년만 해도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산업에서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 근데 영국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독일의 비율은 1913년에 가면은 비율이 확 늘어나. 물론 독일이 통일됐을 때 이미 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났지. 근데 독일이 이제 영국까지 뛰어넘게 되고 프랑스는 애초에 제껴버렸단 말이야. 그만큼 공업이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지. 물론 여기서 제일 성장이 두드러지는 나라는 미국이긴 한데 미국의 성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가 있는 건데 독일의 성장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영국과의 라이벌 관계도 이때 생기게 되겠지. 독일이 영국을 따라잡았잖아. 영국 입장에서는 독일이 매우 위협적인 국가가 된단 말이야. 자, 미국으로 가봅시다. 자, 미국은 19세기 중엽쯤 되니까 원래 독립했을 때는 미국이 이만했잖아. 근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뭐 땅을 사기도 하고 뭐 군사력으로 뭐 병합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의 미국의 영토를 완성하게 돼. 태평양까지 간단 말이야. 언제야? 1848년쯤 되면 지금의 영토와 거의 비슷한 영토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또 한 몇십 년 지나면 알래스카까지 미국 땅이 돼버려. 그리고 역시 영국과의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산업혁명도 미국에서 일찌감치 시작이 되는데 근데 미국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그게 노예 문제란 말이지. 이 노예제 문제가 점점 커지게 돼서 남북전쟁까지 터지게 되는데 1861년부터 65년.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어때? 이탈리아 통일은 1861년이지. 1871년이지. 그러니까
1860년대 이 세계 정세가 엄청 요동쳤단 말이야. 남북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자,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인 차이가 있어서 남부에서는 노예를 이용해서 대농장 경영이 발달했다. 우리가 이거 대항해 시대 배울 때 플랜테이션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플랜테이션으로 원료를 만들어서 영국에 팔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영국과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남부는 영국은 자유무역을 중시하거든. 그래서 이 남부도 영국을 따라서 영국에 물건 많이 팔아야 되니까 자유무역론을 발전시켜. 근데 북부는 영국에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국이랑 라이벌 관계야. 공업화가 영국도 공업이고 북부도 공업이란 말이야. 그럼 공업 국가끼리는 당연히 라이벌 관계잖아. 그러다 보니까 보호무역론이 우세해. 우리가 영국한테 나라 문을 다 열었다가는 영국이 산업혁명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 공업은 다 무력화된다. 우리의 공업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보호해야 된다. 이게 북부의 입장이란 말이야. 남부는 영국한테 원료를 팔아야 되니까 자유무역 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북부의 입장은 다르단 말이지. 거기에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 경영이고 북부는 자유민이 임금 노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예제대 문제로도 남부와 북부가 대립을 하는 거지. 북부는 빨리 노예 해방시켜갖고 공장에 와서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남부는 노예제를 계속 유지해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서 영국에 원료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점점 갈등이 깊어가는 와중에 노예제 확대에 반대하는 링컨이 당선되면서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남부는 미국 연방에서 탈퇴하고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야. 탈퇴하니까 북부는 얘네들의 탈퇴를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남부연합과 북부연합이 있는데 남부연합 같은 경우에 이 줄이 기준이거든. 그리고 노예주 색깔은 이건데 노예제도가 있는 주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에서 탈퇴 안 한 주도 있지만 대부분 남부연합에 들어간 주들은 대부분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주다. 그리고 북부연방은 대부분 노예가 없는 노예제도를 철폐한 자유주의인 거지. 얘네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싸워. 이게 남부연합의 깃발이고 북부는 당연히 여전히 미국 연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조기를 사용하는 거지. 이 사진의 이 장군이 로버트 리라는 사람이야. 이게 남부연합의 대표적인 장군이고 이 사람이 율리시즈 그랜트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까지 나오냐면 셔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북부의 장군이거든. 이 사람이 이제 그 남부 지역을 공격을 하면서 애초에 국력에서 차이가 났는데 남부가 군인들의 그 엘리트 군인은 남부에 좀 많아갖고 싸움을 잘했거든. 근데 북부가 워낙 자원이 풍부하니까 계속 밀어붙였고 셔먼 같은 경우에는 초토화 작전을 펼쳐서 남부 지역을 진군하면서 사람은 안 죽이는데 시설을 다 파괴했어. 막 마을을 불태우고 있지. 이게 뭐냐면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인데 철로를 못 쓰게 하려고 이 철로를 다 휘어가지고 나무에 묶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설을 파괴하게 되는 거지. 워낙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도 적고 국력 자체가 약했던 남부가 초토화 작전까지 당하게 되니까 남부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링컨은 노예 해방을 과감하게 선언을 했고 경제력도 앞서고 군사력도 앞서고 나중에 가면 군사력도 앞서는 거야. 이제 공업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명분까지 앞서. 노예 해방의 명분까지 앞섰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프랑스 혁명 언제란 말이야. 1789년이잖아. 그래 프랑스 혁명 터진 지 지금 거의 한 7, 80년이 지났는데도 노예제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19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인식에 걸맞지 않은 제도였던 거지. 노예제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북부와 남부의 그 국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지. 인구도 몇 배나 차이 나고 남부가 북부의 절반도 안 되는데 그 중에 반은 또 흑인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 데리고 또 싸우진 않을 거 아니야. 무역정책 아까 얘기했듯이
보호무역 지지와 자유무역 지지로 나뉘어지고, 권력 형태는 현재 연방주의를 지지하는 거고 남부는 분권주의 지지한다. 우리가 노예제를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할 권리가 있어. 주의 권리를 더 크게 만들길 원해. 근데 이건 남부가 승리했으면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북부가 승리했기 때문에 다시 연방주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생산력도 어때? 9.5억 달러 대 1.45억 달러. 거의 뭐 이게 생산력만 봐도 이거는 한 4-5배 차이가 나는 거지. 전쟁이 길어질수록 북부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거야. 그래서 북부가 승리를 하게 되고, 남북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자, 미국은 생각보다 빨리 국민 단합을 다시 이루었고 대륙횡단 철도라는 걸 만들어. 대륙횡단 철도는 뉴욕에서 출발해서 미국 전체를 관통하는 철도를 대륙횡단 철도라고 불러. 이걸 통해서 이 큰 나라인 미국이 동서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역 간의 통합이 되고 산업화가 촉진이 되었어.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계속 이민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증가돼. 아까 3천만이라 그랬잖아. 1860년에 남부와 북부의 인구를 합치면 3천만쯤 되는데 이게 1900년쯤 되면 한 8천만으로 늘어나. 그럼 이게 애를 많이 낳는다고 40년 만에 2배로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민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인구는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미국의 국력은 점점 강력해져서 자본주의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미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미국은 국력이 다른 유럽 국가들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거지. 만약에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져서 통합에 실패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북부가 승리했고 북부는 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산업화가 계속 촉진이 되고 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서 임금 노동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